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상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짧은 글 강의 가톨릭대 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푼 1, 2번 문제까지는 풀었고요. 3번 문제를 보면 크게 뭐 문제 형태나 특징이 어마어마하게 다르거나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과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는 어떤 문제 해결하는 문제도 풀었고요. 그러니까 2번 문제죠, 그죠? 문제 해결하는 문제도 풀었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비판적으로 검토하라는 문제를 풀었고요, 그죠?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문제도 풀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비판을 하던 설명을 하던 해결 방안을 요구하던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을 차근차근 풀어가면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문제는 3번 문제고 이때까지 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2시간 안에 풀어야 될 문제들입니다. 많은 부유한 나라가 약소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일단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는 제시문 바에 대한 가이드를 준 거잖아요. 무조건 바를 이렇게 읽으라는 뜻입니다. 부유한 나라가 약소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이유,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서 읽으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의 화자는 바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서술하시오. 사의 화자가 바를 어떻게 평가할 것 같니를 물었습니다. 평가니까 어떤 평가의 기준을 분명히 찾아야 되겠네요. 그죠? 평가.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잘했다. 그죠? 잘했다.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게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잘했다, 잘못했다. 아니면은 뭐 세모. 아니면은 뭐 세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와야죠. 그죠? OX가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평가를 요구했으니까 평가의 기준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야, 논술쌤 평가해봐. 어떻게 해야 돼요? 논술쌤은 좋다 나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이 보고자 하는 것은 너는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평가했고 네 기준이 정당하니 네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니? 이걸 보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를 풀 때는 설명하라, 문제를 해결하라, 비판하라, 내가 찾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풀었던 것처럼 의식적으로 떠올리면서 풀어보자 라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유한 나라는 빈곤으로 고통받는 약소국에 왜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가? 약소국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논의는 크게 자선과 의무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약소국을 지원할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선의 측면,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어떤 도리, 의무는 어떤 강제죠, 강제. 먼저 자선의 관점에서 보자면 원조는 부유한 나라가 약소국을 돕는 자발적 선의를 베푸는 행위다.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발적 선의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자발적 선의. 즉 선물을 주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경우 자선은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자선을 베풀지 않는 것을 그릇된 행위로 볼 수 없다. 자선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될 수 없으며 그런 이유로 하지 않는 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자선이라고 할 때는 강대국의 어떤 자발적 선의의 문제다라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한편 약소국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의무에서 찾는 논의는 두 가지. 그러면 자선은 자발적 선이고 의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돕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어떤 도덕적 의무로 간주하는 것.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인류라면 당연히 해야 될 거다. 따라서 이 자연스러운 의무로 보는 이유는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사회 전체가 어떤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도 누군가가 도와줄 거야 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건 사회의 어떤 연대성, 사회를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사고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사회적 신뢰도가 높을 때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행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처지의 타인들을 도울 여력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건 없건 간에 도와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그릇된 것이다. 다음으로
약소국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 부유한 나라에 의해 초래되었기 때문에 원조를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돼야 되는 의무. 결국에는 약소국 사람들이 약소국을 도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야, 강대국이 너네들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약소국을 침범, 침략, 제국주의적 수탈, 식민지로 삼았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도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서양이 발전한 가장 큰 이유에는, 유럽, 미국이 발전한 가장 큰 밑바탕에는 어때요? 그 제3세계 국가의 착취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흑인들의 죽음, 인디언들의 죽음, 유럽에서의 그런 어떤 제국주의적 착취가 없었다면 어떻게 유럽이 지금 모양을 띠겠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떤 그 독일의 유명한 그 자동차 회사들, 벤츠, BMW 전부 다 뭐 만들던 회사죠? 전부 다 나치에 부역해서 무기 만들던, 군수품 만들던 회사들이에요. 폭스바겐이 만든 게 비틀즈 누가 만들었어요? 비틀 나치가 시켜서 만든 거예요. 국민차. 그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근대 사회에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자기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식민지 개발한 것이 가장 큽니다. 자, 어찌됐건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소국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어떤 제국주의적 수탈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후에 국제질서 역시 부유한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됨으로써 경제 발전의 가능성마저 차단당했다. 상당수의 부유한 국가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유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의 빈곤에 일정한 책임져야 되는 어떤 채무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따라서 빈곤국, 선진국들이 약소국을 도와야 되는 가장 큰 이유 1번이죠. 그죠? 자발적 선입니다. 그죠? 자발적 선의 때문에.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어떤 도덕적 의무, 여기 2번이네요. 그죠? 2번. 그 다음에 3번.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 아니, 선진국 너네들이 했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당연히 도와야지 라고 보는 것이 여기 3번.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소국이 원조를 제공해야 되는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잡고 있네요. 그죠? 물론 앞에 거는 자선이고 2, 3번은 의무의 관점입니다. 그죠? 어떤 천부인권적인 자연스러운 도덕적 의무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어떤 책임으로서의 의무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2번, 3번의 차이네요. 자, 그 다음에 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정의는 개인이 소유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구성원 각자는 최초로 어떤 것을 취득할 때 타인에게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그것을 정당하게 소유를 할 권리를 가진다. 소유권에 대한 어떤 제시문이네요. 개인의 어떤 사적 소유권이죠. 소유권. 이게 근대사회에서 발생한 독특한 사고방식입니다. 이거 내 거야. 자, 과거에는 이게 내 거야가 이건 우리 거야 라는 사고방식이었죠.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에 대한 개별적 소유에 대한 욕구나 욕망이 없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에게 텔레비전이 있어. 그러면 야, 나한테 텔레비전이 있어가 된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죠? 내 방에 텔레비전이 없으면 없는 거죠. 이렇게 어떤 소유의 문제를 파편화시킴으로써 어떻게 되나요? 끊임없는 소비가 창출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본주의는 어떻게 하나요? 전체성을 계속 쪼개고 나누어서 파편화하는 길이 새로운 어떤 소비를 창출하는 길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그런 점에서 모였다, 파편화시켰다를 항상 기획하고 어떤 분출합니다. 일시적으로 모으고 일시적으로 파편화시키는 작업들을 잘하죠. 일시적으로 모으는 게 뭐죠? 유행이죠, 유행. 그리고 일시적으로 다 갖다 버리게 만듭니다. 유행은 어때요? 대량 소비죠, 대량 소비. 이런 대량 소비의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뭐죠? 전쟁이죠, 전쟁. 전쟁은 뭔가요? 어떤 국가 간의 충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소비 활동이에요. 멀쩡한 건물들을 어때요? 값비싼 미사일, 비행기, 탱크를 동원해서 다 때려 부수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평화협정하고 다시 짓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돈을 벌죠? 어떤 생산력을 가진, 생산 기술을 가진,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서민들은 그 전쟁의 폐허의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받죠. 자, 그래서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급격하게 재편하는 어떤 특정한 소수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작동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도 일본도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자들이 문제지, 일본 서민들이 지들 목숨 바쳐가면서 죽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자신의 어떤 시스템을, 자신의 권위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 국민들을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더 나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어떤 속성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취급을 하지 못하죠. 자, 어찌됐건 계속 보겠습니다. 사회 정의는 개인의 정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구성원 각자는 대체로 어떤 것을 취득할 때 타인에게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그것을 정당하게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소유권, 뭔가 나쁘게 하지 않았으면, 불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는 한 나의 소유권은 배타적으로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취득한 소유물을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양도할 때 정당한 소유권이 발생한다. 개인의 소유권은 소유물의 취득 과정과 양도 과정이 정의로웠다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정당하다. 그러나 소유권의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사기나 강제와 같은 부정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교정되어야 한다. 소유권의 정당성은 소유물의 취득 및 양도 과정이 정당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과거의 부정의한 사실을 교정할 필요가 있을 때 개인의 소유권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물을 취득하거나 양도 과정이 정당했다. 그래서 뭔가 부정의만 없었다면 교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요. 그죠?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불법화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그건 배타적 권리는 언제든지 인정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최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정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부정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당한 관점에서 소유를 했는데 야, 너 이거 내놔 하면 그거는 어때요? 부정의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사회적 재화를 재분배하는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정의롭지 못하다. 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세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왜 그렇죠? 내가 정당하게 얻었는데 왜 세금을 걷어?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양도 과정에서, 취득한 과정에서 부정의한 사실이 없잖아. 근데 왜 내 소유권을 네가 가져가니? 국가가 왜 세금을 내라고 하니? 그죠?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정의롭지 않다. 각 개인이 자신의 소유물을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줄 수 있지만 공정한 분배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자원을 분배 과정에 개입하는, 자원의 분배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뭐 하는 거? 공정한 분배라는 명목으로 인위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해요? 자발적인 어떤 기부, 자발적으로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 그건 내가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지. 그렇지만 네가 강제로 왜 달라 그래? 그건 나는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타의 화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타의 화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선의를 베푸는 것, 요거는 인정하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내가 뭔가 취득 과정에서 뭔가 부정의한 사실이 있어.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강대국이 원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거니까 다시 돌려줘야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약소국을 돕는 과정에서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의무다
라는 것은 지지하지 않을 거예요. 왜?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간섭해서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1번, 3번 화살표 넣은 것에 대해서는 지지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도덕적 의무로 간주하는 것은 반대할 겁니다. 그죠? 이러한 맥락의 어떤 이야기가 분명하게 들어간다면 큰 틀에서 문제없는 어떤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어떤 맥락으로 배워야 될지 대략 감은 잡히시나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들어가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이어서 3번 답을 한번 볼까요? 자, 3번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8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문제 해설 교과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설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화자는 소유물을 취득하는 양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개인이 그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단 취득이나 양도 과정에서 부정의한 일이 일어났다면 이를 교정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면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회화자는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국가가 개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자연을 재분배하는 데 반대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유한 나라가 약소국에 원조하는 도덕적 이유에 대해서 자선으로 원조, 의무로서의 원조를 구분할 수 있으며 의무로서의 원조는 자연적이고 당연한 의무로서의 원조와 일종의 손해배상적 책임으로서 보상을 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회화자가 바의 내용은 원조는 원칙적으로 자선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부유한 국가가 약소국의 희생을 바탕으로 부를 쌓았다면 이를 원조를 통해 보상해야 될 의무로 지고 주장을 하겠죠. 그죠? 따라서 국가가 자연적 도덕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의 화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채점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부정의한 일이 발생했을 때 소유권 제한을 통해 이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2단계 감점. 그러니까 사회에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들면 감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의 내용에서 자선과 의무의 차이, 의무의 두 가지 측면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2단계 감점. 그죠? 사회의 주장을 바에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2단계 감점이니까 8단계로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2단계 감점되면 어떻게 돼요? C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학교가 원하는 바가 딱 있는 거예요. 사에서 요거 써야 되겠구나. 이거 써야 되겠구나.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논술을 뭔가 글쓰기라고 생각, 아니에요. 논술은 출제자가 원하는 어떤 의도, 텍스트에 보면 근데 다 들어있잖아. 그걸 정확히 발견해서 그걸 쓰냐 안 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학들이 단계별 채점을 해요. 대부분 대학들이 9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적이 점수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 점수가요, A뿔, A0, A-, B뿔, B0, B-, C뿔, C0, C-, F 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형식. 형식은 뭐 이런 부분이고요. 자, 모범 답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뭔가 진짜 주관식 서술형이다라고 생각을 1차적으로 하면서 쓰되, 다만 글 자체의 논리성, 내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니까 최대한 내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파악한 것에 한해서 최대한 논리적으로 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화자는 개인이 어떤 것을 정당하게 취득했거나 양도받을 때 이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짐을 주장한다. 그래서 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회 관점에서 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죠? 단 소유권의 취득 과정에서 부정의한 일이 일어났다면 교정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면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국가가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의지에 반해 소유권을 제약한다면 그런 국가는 정의롭지 않다. 사회화자의 관점에서 바의 내용을 평가하면 부유한 국가의 약소국에 대한 원조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선으로 이해돼야 한다. 원조를 좋든 싫든 해야 하는 의무로 의하면 필요한 경우 소유권을 강제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부유한 국가가 약소국의 부당한 희생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했다면 이 부유한 국가는 이를 교정해야 한다. 이런 경우 원조는 국가의 의무가 된다. 그래서 자선과 의무 사이에서도
어떤 자연적 도덕적 의무와 어떤 배상으로서의 의무를 정확히 구별해서 사회화자가 평가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톨릭 때는 주어진 어떤 시간은 길고요. 분량은 짧습니다. 그리고 문제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모든 대학 논술 문제를 통틀어서 카톨릭 때가 제일 쉽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쉬우니까 시험 치면 다 합격해? 그런 게 없어요. 쉬우면 다 쉽고 어려우면 다 어려워요. 주어진 어떤 조건 하에서 최대한 뽀대나게 눈에 띄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카톨릭 때는 단순합니다. 제시문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를 정확히 구분해. 주제와 관련해서 제시문이 범주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떤 소재상으로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정확히 제시문과 제시문 사이의 어떤 연관성, 인과적인 관계라든지 범주적 관계들을 반드시 고려하면서 쓰셔야지만이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눈에 띄는 탁월한 글을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짧은 글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법닷컴으로 질문 주시고요. 1661-5143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카톨릭 때 3번 문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